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주간 전략 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 일부와 업계 전문가 인터뷰 중 일부를 발췌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는 주간 전략 보고 투자의 생각 편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빅테크의 착시 효과를 제거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AI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는 트렌드는 아닙니다. 현재 장을 주도하고 있는 트렌드는 AI 하드웨어와 GLP-1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겠죠. 두 분야 모두 특징을 꼽는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우세하여서 공급 부족, 쇼티지를 겪고 있는 분야라는 점이고, 따라서 공급을 늘린 만큼 EPS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두 번째는 극소수 공급자의 기술 혁신 위에서 생긴 새로운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가 쿠다를 가속 컴퓨팅 플랫폼으로 갈고 닦아 오다가 A100쯤 됐을 때 오픈AI가 LMM을 시도해볼 정도로 2020년 단위 컴퓨팅당 비용이 떨어져서 생긴 혁신이죠. 이 위에 챗GPT가 보인 압도적인 성능이 2022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함에 따라 다수가 AI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GLP-1도 마찬가지죠.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갈고 닦아오던 차에 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감량에 대한 비법을 묻는 질문에 이것은 위고비 덕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수요가 폭발한 바 있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은 극소수의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기업이 1인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조림의 OEM, ODM을 벗어나서 하드웨어의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브랜드를 갖출 수 있어야 하고, 이 위에 소프트웨어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위에 플랫폼, 그 위에는 AI를 가질 수 있어야겠죠. 그러한 방향성에 놓여져 있습니다.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걸 풀어서 생각한다면 하드웨어의 시대에 비해서 점점 더 우수 인력 한 명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모인 우수 기업 한 개가 만들어낼 부가가치의 크기도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스마트폰 시장은 크지만 대부분의 이익은 애플이 가져가고 있고, AI 인프라 시장은 크지만 대부분의 이익은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있고, GLP-1 시장의 크기는 크지만 대부분의 이익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가져가는 혁신을 만든 이 소수의 기업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유독 이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빅테크에서 시장이 버티는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섹터 단위 상승 하락으로 나눠보시게 되면 더 잘 구분이 가는데요.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속해 있는 IT 섹터와 구글과 메타가 속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 정도만 우상향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9개 섹터, 임의소비재나 금융이나 산업재나 에너지나 원자재나 리츠,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는 모두 추세적으로 하락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꾸준히 인덱스와 상승 종목 비율과 빅테크와 다른 기업들의 주가 차이, 대형주와 소형주의 주가 차이를 나눠서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지수는 빅테크 때문에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주식들이 마이너스 2% 혹은 마이너스 3%씩 하락한 경우가 요즘 들어서 꽤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수만 본다면 이 밑에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현재 섹터 내에서 업종으로 구분해보자면 총 24개의 대표 업종이 구분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더라도 생각보다 4개 업종의 주가만 상승하고 있는 트렌드임을 아실 수 있는데요. 코스트코와 월마트가 속한 필수 소비재 유통업종, 그리고 애플과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속한 IT, 하드웨어와 장비 업종,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속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업종, 구글과 메타가 속한 미디어 및 엔터프라이즈 업종만 우상향 중이었습니다. 나머지 20개 업종은 생각보다 많이 우하향 중임을 알 수 있었죠. 왼쪽의 첫 차트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은 신고가를 달리고 있지만 상승 종목의 수는 점점 더 적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차트로 보시게 되면 기업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운영 효율화를 말하는 수도 많아지고 있었죠. 실적 발표를 주간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네이버에서 매일 요약드릴 때도 생각보다 업사이클인 기업의 수가 작고 다운사이클인 기업의 수가 많았었죠.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이것을 정리하면 두 가지 차트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상승 종목 비율이 계속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쏠림이라고 생각하기보단 맨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EPS가 실제로 소수 기업만 상승하고 나머지 기업은 상승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EPS가 상승한다는 것은 매출 성장이 플러스인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업사이클로 진입을 해서, 업사이클이란 EPS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되는, 한마디로 서프라이즈가 이어지는 기업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차트는 기업들의 비용 절감의 시대, 소비자의 비용 절감의 시대라는 점이 중요하죠.
고금리의 여파로 소비는 우하향하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 규모도 매분기 줄어드는 중입니다. 최근 주간 전략 보고에서 3주 연속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나쁜 것도 같은 맥락이죠. 뒤에 한번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턴어라운드와 AI 수혜가 같이 나올 것이라고 AI를 보고 생각했다가 논 AI의 다운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회복 시점이 미뤄지고 AI 수혜는 적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AI 랠리에 기름을 부었던 4가지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AI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의 AI 수혜가 없다, 있다 이런 것이 많이 언급되지만 주간 전략 보고를 통해서 꾸준히 현재는 94년 혹은 95년에 PC와 네트워킹이 이제 막 깔리기 시작하는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이 등장하는 시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2016년과 2017년의 클라우드 시대에서 평범한 클라우드 턴어라운드 스토리처럼 하드웨어 뒤에는 소프트웨어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러한 로직이 이번에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음을 언급드렸었습니다. 이번 자료도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제퍼리스 TMT의 데스크에 따르면 현재 소프트웨어 업계의 총 105개 기업들 중에 30% 이상 고성장하는 기업의 수가 현재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12개월 뒤에 매출 추정치의 중앙값을 살펴봐도 약 11% 수준이기 때문에 사상 최저치 수준에 근접한 상태이죠. 2022년 당시의 고점에는 105개 소프트웨어 기업의 평균 포워드 매출 성장률이 20%에 달했던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소프트웨어 섹터의 다운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이 아직은 이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에 반해서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레거시 소프트웨어와 AI 소프트웨어로 나눠볼 수 있겠죠. 최근 오픈 AI의 매출이 6개월 사이 ARR을 기준으로 월 매출에 곱하기 12개월을 매기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3.4빌리언 정도로 6개월 사이에 매출이 2배 증가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엔비디아 하드웨어 위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챗GPT의 사용량이 천천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5월 14일 GPT-4.5를 출시한 이후 챗GPT의 사용량이 50% 급증하면서 수혜를 보고 있죠. 생각보다 많은 오픈AI의 매출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자체적인 챗GPT 오픈AI API 사용료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오픈AI API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독점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는 이런 호환성 문제 때문에 신규 고객이 꾸준히 유입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챗GPT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걸 넘어서 잘 안착하고 있는 건 학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학생과 교사 중 약 80%가 챗GPT를 사용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매우 크게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한 조사였습니다. 임팩트 리서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학생과 교사 75% 내지는 80%가 챗GPT에 익숙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소비자 집단 중 교육업계가 AI 채택에 적극적이고 호의적임을 확인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이어서 풀어드리는 자료는 업계 전문가 인터뷰, 고객들이 왜 엔비디아 쿠다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자들도 마찬가지로 핵심은 최종 소비자인 기업들, 엔터프라이즈들의 니즈에 달려있죠. 엔비디아는 이들을 결국 엔비디아 플랫폼 내에서 안착시키기 위해서 해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는 구글은 TPU,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 메타 같은 경우는 MTR 등 자신만의 칩을 갖고 있고 엔비디아의 워크로드를 대체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전직 엔비디아 직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엔비디아 직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기본적인 포지셔닝은 엔비디아 GPU와 그에 내재된 소프트웨어 스택을 강조하는 데 있었고 이 모든 한마디로 AI를 결국에는 사용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는 기업 고객들은 하나의 클라우드만 사용하고 있지 않고 멀티 클라우드 혹은 자체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AI 시대로 오면서 자체적인 독점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은 더욱더 중요했죠. 실제 업계 인터뷰를 보다 보면 생각보다 2023년 말까지도 대부분이 제미나이나 GPT-4 그 자체의 성능만을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일부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훈련 사이클을 돌리면서 쓸만한 AI 사례가 현재 인프로덕션에 있죠. 다시 돌아와서 멀티 클라우드 혹은 회사의 직접적인 해자와 연관된 IP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VMware를 통해서 가상화해서 사용하고 추론은 애저를 쓰거나 혹은 오라클 클라우드에 요청해서 자체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데이터 센터 옆에
연결시키는 등 하나의 클라우드에서 모든 AI 훈련과 추론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특정 하이퍼스케일러의 ASIC에 의존하게 된다면 이러한 스케일업이나 혹은 보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의 ASIC 인스턴스 위에서 소프트웨어 스택을 개발하고 싶어하는 개발자가 많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는 엔비디아 GPU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온프레미스용으로 서버를 주문하거나 아니면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 기업들의 서버에서 모두 사용하거나 이것들이 모두 같은 쿠다 위에서 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게 아직은 이점이 많고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속 컴퓨팅이란 전체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코드로 보면은 5% 내외이지만 CPU 상에서는 병목이 심하기 때문에 전체 서버 가동 시간 중 90%를 차지하는 일부 워크로드를 GPU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제작성해서 GPU로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추천 알고리즘에 챗봇에 신용카드 사기를 방지하는 데이터 분석용 알고리즘에 그래픽 작업이나 머신러닝이나 생성형 AI를 비롯한 모든 AI 작업에 가속 컴퓨팅을 사용하고 있죠. 같은 내용으로 시점을 바꿔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수행하려면 CPU를 기반으로 원래 101T의 타임이 들었다고 한다면 이 중에 1% 정도만 순차적인 처리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운영체제나 제어로직 등 첫 번째 명령어가 시행되고 거기서 나온 값을 받아서 두 번째 명령어가 시행되는 그러한 시퀀싱 프로세스가 필요한 작업들이 있죠. 그러나 수많은 컴퓨팅 알고리즘이 생각보다 지금 기반에서 완전히 병렬화해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지 처리나 물리 시뮬레이션이나 조합 최적화, 그래프 처리, 데이터베이스 처리, 딥러닝의 선형 대수역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이죠. 병렬 처리로 가속화할 수 있는 많은 유형의 알고리즘이 있고 이에 대한 아키텍처를 개발한 것이 쿠다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제작성해야만 이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AMD는 컨퍼런스 콜에서 서버 CPU가 시퀀싱 작업이지만 병렬 작업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CPU 기업들이 코어 수를 늘려서 대응 중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CPU를 살펴보시게 되면 올해 인텔이 3분기 출시하는 최신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스는 제온 6 모델입니다. 기존 제품 대비 코어 수가 2배 늘었는데 이 코어 제품을 기준으로는 144개, P코어 제품을 기준으로는 128개 수준이죠. 이 정도도 매우 성능이 뛰어난 것이긴 하지만 엔비디아의 H100은 16,896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전인 A100 당시에서도 6,912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었으니 병렬 작업에서는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젠슨 황 CEO가 올해 3월에 말했던 추론의 시대의 엔비디아의 쿠다의 경쟁력이 지배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한 디테일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도 총 5개였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서에서는 현재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이유와 이것이 아직은 정상적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AI 랠리에 긍정적이었던 4개의 컨퍼런스 콜, 그리고 엔비디아의 폭스콘 코멘트를 통해서 블랙웰 수요가 현재 수주 잔고가 얼만큼 쌓여있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오픈AI 퇴사자의 글 두 번째 자료입니다. 핵심은 AGI가 발견되고 나면 이들이 AI를 개발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초지능에 달성할 수 있다는 오픈AI 사원 전체의 믿음과도 같은 비전을 의미했죠. 초지능의 미래를 두고 수소폭탄의 탄생을 떠올린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메딕스의 실적 발표 사이에 있는 펀더멘탈 업데이트 자료입니다. 트랜스메딕스는 항상 실적 발표 사이사이마다 장기 이식 학회나 업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새로운 디테일을 말해주곤 합니다. 매번 실적 발표에서 말하는 급으로 굉장한 디테일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6월에 미국 이식 학회에 참석해서 발언한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직접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았던 2025년 NOP 해외 시장 진출 사례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환급 전략을 최적화해줄 2명의 시니어 리더, 학회별로 OCS와 NOP 플랫폼의 장기 이식 데이터의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컨퍼런스 콜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업계 전문가 인터뷰이죠. 세 가지 갈래에 대해서 전현직 업계 인터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각종 AI 체인 뉴스에서 무엇을 자세하게 봐야 하는지, 블랙웰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왜 고객사들이 하이퍼스케일러의 ASIC을 쉽게 택하고 있지 않은지, 추론의 핵심은 인스톨드 베이스 문제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왜 AI 시대에 슈퍼마이크로가 혜성처럼 등장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최고의 VC로 유명한 안데르센 호로위츠의 마크 안데르센의 새로운 이야기, AI가 세상을 구할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새로운 기술 혁신이 닥쳤을 때마다 사람들은 노동력을 대체하고 불평등을 심화할 것을 우려해왔죠.
1870년대 전화기, 1890년대의 자전거, 1900년대의 엘리베이터, 1910년대의 자동차, 1920년의 라디오, 1970년에는 PC가 닥쳐올 기술 혁신의 미래를 걱정했었습니다. 이제 AI의 미래를 걱정하는 세대에 어떤 리스크는 가능성이 높으며 어떤 리스크는 전혀 가능성이 낮은지 인사이트 있는 글을 다뤄봤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